번째 조문은 279조 해가지고 지상권의 개념이 나와 있죠. 읽어보면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의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죠. 그러면 줄이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다시 말하면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지상권입니다. 목적으로는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죠?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죠. 자,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 있다는 말은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토지에 대해서는 지상권이 있다는 얘기니까 건물이 철거되고 멸실되면 건물의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이지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 요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상권은 원칙이 무상이라는 것도 꼭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280조입니다. 일단 지상권에 대해서는 채장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어요. 따라서 지상권은 영구 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도 유효하고요. 다만 최단 존속기간이 보장이 되는데 어떻게 보장이 되냐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존속기간이 보장이 됩니다. 석조, 석회조, 연화조, 벽돌집이죠. 또는 이와 유사한 견관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몇 년이 보장이 되냐면 30년이 보장이 되고요. 또 견관 건물이 아닌 기타 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15년이 보장이 되고요. 또 건물도 수목도 아닌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몇 년이요? 5년이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 30년, 5년, 15년, 5년은 최소한도로 보장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양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는 전항의 기간까지 뭐가 돼요? 연장이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281조입니다. 근데 만약에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1항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 존속기간이다라는 말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양 존속기간도 정하지 않고 지상물의 종류도 정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양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는 지상권은 전조 제2호의 건물, 즉 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몇 년이 되는 거죠? 15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지상권을 설정 계약하면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이 되는데 만약에 존속기간도 정하지 않고 지상물의 종류도 정하지 않았다면 중간칙인 몇 년이 되는 거죠? 15년이 된다.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284조입니다.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물론 갱신하는 거 가능하겠죠?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280조 최단 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지상권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30년, 15년, 5년 하는 최단 존속기간이 여전히 뭐죠? 보장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 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겠죠. 282조 지상권의 양도와 임대인데요. 지금까지 본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다 강행 규정이에요. 따라서 양도 임대에 관한 규정도 강행 규정이거든요. 이거 보시면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고요. 여기서 양도하거나 임대하고자 할 때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또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상권자의 양도 임대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그 특약은 무효가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85조입니다. 일단 1항인데 지상권이 소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소멸하면 원칙이 뭐냐면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건물을 때려 부셔야 되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다만 이항 지상권 설정자인 땅 주인이 봤을 때 멀쩡한 건물을 때려 부시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항 전항의 경우에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니까 결국 지상권 설정자가 행사하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법적 성질이 거절하지 못한다. 뭐가 되는 거죠? 형성권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상권이 소멸했는데 건물이 있으면 때려 부시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토지 소유자인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는 때려 부시니 나한테 팔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지상권자는 거절하지 못하니까 이거는 뭐죠? 형성권이 된다. 이렇게 가는 것이 뭐죠? 원칙인 거다. 꼭 그래야 되느냐? 283조입니다. 자, 이랑 보시면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에 소멸한 경우에 하나요. 다시 말하면 지상권이 소멸한 원칙적으로 건물을 때려 부셔야 되는 거예요. 다만 여러가지 소멸 사유 중에서 존속기간의 만료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는 지상권자는 지체 없이 계약의 갱신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원래는 때려 부셔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는 때려 부시지 않고 한 번 더 하자 계약의 갱신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항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한 때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자는 뭐 하지 못하죠? 거부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이기 때문에 특별한 요건이 필요해요. 첫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돼야 돼요. 다른 사유로 소멸하면 건물 때려 부셔야 합니다. 두 번째,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경우에만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특히 이 부분은 원칙과 예외를 거꾸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286조입니다. 자, 지상권은요, 원칙이 무상이에요. 따라서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지만 지료를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로 들고 보면 지료 지급에 대한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이 일어나여 상당하지 아니한 때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액의 경우에는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존재해야 되고요. 만약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지료를 청구할 수도 없고 증액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항상 원칙이 무상이라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상권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 지급에 대한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소멸 청구하는 즉시 지상권은 뭐하게 되냐면 소멸되게 돼요. 주의할 점은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특약이 없다면 지료를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지료를 안 줬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2년은 2년간이 아니라 2년분이다. 따라서 2년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 2년치는 토지 소유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2년치여야 한다. 따라서 전 소유자가 못 받은 돈과 내가 못 받은 돈을 합산해서 2년치가 되더라도 소멸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88조죠. 이게 작년에 여기서 나왔는데 좀 의외였습니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죠.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지상권이 소멸되면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겠죠. 특히 토지에 있는 건물의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면 지상권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건물이 철거되고 수목이 제거된다면 저당권자가 피해를 입겠죠. 그래서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 거냐면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뭘 해야 돼요? 통지를 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요. 상당한 기간이 아니라 즉시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뭐죠?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89조의 2는 구분지상권입니다. 자, 1항은 개념이에요. 자, 구분지상권 뭐냐? 1항.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에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죠. 다시 말하면 지하, 땅 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에다가 설정하는 토지 사용권을 우리가 구분지상권이라고 하고요. 개념에서 우리가 주의하실 것은 건물, 기타 공작물을 뭐가 빠져있죠? 수목이 빠져있다. 다시 말하면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구분지상권은 설정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경우 설정행위로서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당연한 내용이죠. 자, 이 항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려면 토지 소유자와 설정계약과 등기람으로써 구분지상권이 성립되게 되는데 만약에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승낙이 있어야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질 때에도 또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음을 설정할 수가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 행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왜요? 지가 승낙했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승낙이 있어야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는 거 기억. 자, 준용 규정이 나오는데요. 일단 1항을 보시면 제213조 소유물 반환 중구권 준용됩니다. 214조 소유물 방해 제거 및 예방 충고권 준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반환 충고권, 방해 제거, 예방 충고권 같은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되고요. 제216조 내지 제244조인데 보통 이 내지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보통 또는 양보 의미로 이해하는데 법에서는 216조 내지 244조 그러면 216조부터
244조까지 이런 의미로 이해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상린관계 규정은 지상권자 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 소유자 간의 일을 준용한다. 자, 왜 그러냐면 상린관계라는 것은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니까 그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지상권자라 하더라도 당연히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가 되겠어요? 적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항은 자, 이런 규정이 어디에도 준용이 되냐면 구분지상권에도 뭐죠? 준용이 된다는 거죠. 279조가 제외됐는데 279조는 뭐냐면 지상권의 개념에 관한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지상권의 개념을 뺀 나머지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어디에도 준용이 됩니까? 구분지상권에도 준용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05조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정지상권이 나와요. 일단 법정지상권 총 5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3가지를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에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이니까 민법에 규정이 없겠죠? 그럼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면 뭐가 발생하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면 뭐가 발생하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해요. 이게 첫 번째 법정지상권이고요. 두 번째는 305조의 법정지상권인데 먼저 말로 말씀드리면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이때도 뭐가 발생하냐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데 조심할 것은 지상권이라는 것은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니까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이 건물의 소유자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지상권을 설정한다. 그거 조심하시면 되겠죠. 읽어볼게요. 1항 대지와 건물이 그러면 토지 위에 뭐가 있어요? 건물이 있고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어떻게 해요? 같았는데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이죠. 그러면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이란 말은 땅 주인만 받겠다는 거예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때는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는데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항상 여기서 시험 문제는 전세권 설정자를 전세권자로 바꿔서 오답을 만드니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지로는 당사자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합니다. 이왕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했다면 이제 그 토지는 누가요? 건물의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대지 소유자는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지 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 부분에서 주의하실 것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인 누가요? 전세권 설정자고요. 전세권자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66조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입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합니다. 조심할 것은 언제 건물이 있고 언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야 되냐면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되겠죠. 읽어보면 저당권 설정 당시 언제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이 언제 있어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죠. 동일인 소유였으나 언제 같아야 돼요? 저당권 설정 당시입니다.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건물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고요.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첫 번째 291조인데 개념입니다. 지역권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죠. 그러면 지역권자는 자신의 목적, 자신의 토지를 위해서 남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여기서 자신의 토지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요역지라고 하고 타인의 토지를 우리가 승역지라고 했는데 특징은 자기 토지의 편익이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자신의 토지의 편익을 필요로 한 사람이라면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지역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개념에서 조심할 것은 타인의 토지 승역지는 한 필지 토지일 필요가 없지만 자신의 토지 요역지는 한 필지 토지여야 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이 두 토지가 반드시 인접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떨어진 토지의 경우에도 지역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종성입니다. 자, 이거 어떤 문제냐면 지역권은 종된 권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역지상의 권리가 주된 권리고 지역권은 종된 권리다. 예를 들어서 요역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다면 지역권은 뭐죠? 종된 권리니까. 읽어볼게요. 지역권은 토지의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요역지를 떠나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당연히 이전하며 당연히 이전한다는 말은 이전 등기조차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역지상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자동으로 쫓아간다는 얘기고요. 이게 뭐죠? 수반성이죠. 한편 지역권은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예를 들어서 요역지 위에 설정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등의 목적이 된다. 그럼 이런 거죠. 자, 요역지상의 소유권에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지역권까지 미친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요역지상의 소유권을 경매하면 경락인은 요역지상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역권까지 함께 취득하게 된다. 왜냐하면 지역권은 종된 권리니까요.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는 그 약정이 간다라는 말은 요 수반성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는 아니죠? 강행 규정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요역지상의 소유권을 팔면 지역권도 자동으로 쫓아가는데 사는 사람이 나 지역권 필요 없어. 그러면 좋다. 지역권 빼고 소유권만 넘겨주겠다. 라는 약정을 하는 것은 뭐죠?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항 부종성입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뭐죠? 지역권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게요, 은근히 까다로울 수가 있으니까 좀 꼼꼼히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불가분성입니다. 자, 293조는 1항과 2항이 있는데 2항은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거 절대로 안 나옵니다. 보실 필요가 없고 293조는 1항만 보는데요.
이 불가분성은 다수 당사자 문제고 결론은 뭐예요?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여러 사람이죠. 전원이죠. 그죠?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그럼 이란 거 보자고요. 토지 공유자의 1위는 지역권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왜요?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이 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295조입니다. 1항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합니다. 왜요?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몇 명이 하면 돼요? 한 사람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2항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 그럼 취득을 억제하는 거잖아요. 부정적인 거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해요? 전원이 해야 되니까 지역권 행사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부정적인 것은 뭐죠? 전원입니다. 자, 296조입니다.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 소멸을 억제하는 거죠. 긍정적인 거죠. 그럼 몇 명이 하면 되는 거죠? 한 사람이. 따라서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도 효력이 있다. 소멸을 억제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니까 한 사람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294조입니다. 취득시효죠. 자, 일단 지역권도 점유 취득시효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지역권은 스스로 뭐하지 못해요?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죠? 계속되고 표현돼야 돼요. 자, 294조.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말은 245조가 점유취득시효니까 등기를 함으로써 지역권 자체를 뭐 할 수 있어요? 치요 취득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유의하실 것은 우리 판례가 계속되고 표현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남의 땅을 다니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통로, 개설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298조입니다. 일단 원칙은요. 자, 읽기 전에 원칙은 승역지 소유자는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용인하고 수인하고 냅둘 의무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읽어봅니다.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 의무를 부담하는 때 비가리개, 해가리개를 만들어 주기로 한 때에는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 승역지 소유자를 새로 매수해 온 사람도 그 의무를 계속 부담한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특별 승계인이나 승역지 소유자가 의무를 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299조입니다.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전제 부담을 면할 수 있다고. 누가 위기하는 거죠? 승역지 소유자가 누구에게 위기하는 겁니까? 요역지 소유자에게 위기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 위기가 뭐냐? 좀 어렵게 써놨는데 쉽게 말하면 받을 사람을 정해서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을 우리가 위기라고 하고요. 위기하게 되면 지역권이 설정된 그 토지의 소유권은 요역지 소유자에게 넘어가는 대신 승역지 소유자는 공작물 설치 등의 의무를, 부담을 면할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까지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00조입니다. 공작물의 공동 사용인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냥 읽지는 않을 겁니다. 1항. 자, 만약에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승역지 소유자도 지역권 행사에 방해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고요. 2항. 공작물을 사용하면 수익 정도의 비율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 정도고.
301조 준용 규정인데, 자, 214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근데 214조가 뭐냐면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청구권이에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지역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얘기죠. 특징은 반환 청구권에 관한 준용 규정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지역권은 물권이지만 지역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요? 지역권은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수지역권이죠. 자, 읽어보면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 수익을 하는 권리죠. 그러면 초목이나 야생물, 토사를 채취하는 편익의 주체는 지역의 주민,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권이 아니라 뭐죠? 인여권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시 말하면 특수지역권에 대해서는 먼저 관습을 가지고 해결해 보고요. 관습으로 해결이 안 되면 지역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첫 번째 조문은 전세권의 내용에서 개념 303조입니다. 1항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죠. 자, 전세금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전세금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꼭 현금일 필요는 없고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대신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타인의 부동산을 따라서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이니까 건물일 수도 있고 토지일 수도 있고 토지도 전세권의 객체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며죠. 자, 어떻게 쫓아 사용, 수익해야 됩니까? 용도에 쫓아서죠. 따라서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이 소멸된 경우에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전세권자는 경매 신청할 수가 있고요.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이 항은 주의할 점이죠. 토지도 전세권의 객체가 되지만 농지,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을 하지 못한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304조입니다. 1항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이죠. 그러면 남의 땅 위에 있는 건물이니까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이 있겠죠. 그 지상권, 임차권에 대해서 계속 보시면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임차권이 소멸되게 되면 건물이 철거당하고요. 건물이 철거당하면 전세권자가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이 항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건물의 전세권이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치기 때문에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하게 되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지상권, 임차권도 함께 취득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307조입니다. 전세권 양도의 효력이 나오는데 일단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가 있고요.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이러한 양도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거나 금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307조. 전세권의 양수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다시 말하면 전세권의 양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전세권의 양수인이 새로운 전세권자니까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전세권자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갖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 거고요. 308조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세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고 전전세할 수도 있는데, 다시 말하면 전전세하거나 임대하고자 할 때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데 책임이 가중이 됩니다. 어떻게 가중이 되느냐?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근데 이 조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자꾸 우리 수험생들이 이 불가항력이란 말에 피리 꽂히시나 봐요. 그래서 불가항력에서 지진 나거나 뭐 화산 폭발 이런 천재지변을 떠오르시게 되는데 그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었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이잖아요. 지진 나고 화산 폭발하는 것은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더라도 면할 수 없는 거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전전세권자의 고의과실이나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전세권 설정자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런 경우에도 전세권자 입장에서 뭐라 하더라도요, 불가항력이라 하더라도 전세권 설정자에게 전세권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09조입니다. 자, 전세권은 직접 지배권이고 물권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09조를 두고 있는 거죠. 읽어보면 전세권자는 목조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손을 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수손해야 되는 거죠? 전세권자가 스스로 수손해야 되니까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없습니다.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에 반해서 임차인은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310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은 청구할 수 없고요. 뭐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유익비만. 그럼 읽어보죠.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계량비죠.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무엇과 똑같음을 알 수 있습니까? 전세권자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과 내용이 똑같음을 알 수가 있고요. 달라지는 것은 지출액이나 증가액 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누가 선택하는 거죠? 소유자가 선택하는 거다. 전세권 설정자가 선택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왕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뭐 할 수 있죠? 허용할 수 있다, 허락할 수 있다. 점유권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자, 311조입니다. 소멸 청구입니다. 1항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인 용법의 일을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가 설명드렸죠. 전세권자는 매달 내는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뭘 안 내서 쫓겨나는 건 없고요. 다만 용법에 쫓아서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해야 되니까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하고요.
소멸청구권도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소멸청구 당하는 즉시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도 바로 소멸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항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한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인 거죠. 자, 313조입니다. 자,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체당기간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체당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있거든요. 따라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유효리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조심할 것은 언제든지라는 거. 왜요? 체당기간을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다만 이사갈 시간 또는 전세금을 마련할 시간을 줘야 되니까 몇 개월이 경과하면요.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이 규정의 기본적 취지는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체당기간을 뭐 하지 않고 있죠?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가 되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죠. 312조입니다. 전세권 존속기간인데 일단 1항 최장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몇 년을 넘지 못하냐면 10년을. 따라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은 때는 이를 10년으로 뭐죠? 단축한다. 그 다음에 2항이 문제인데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경우 최단 존속기간이 1년을 보장해요. 근데 무조건 건물이라고 무조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1년이니까 1년이 보장되기 위해선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고 또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3항 전세권은 갱신의 자유입니다.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고 당연히 갱신한 날로부터 몇 년을 넘지 못합니까? 10을 넘지 못하는 거죠. 4항은 법정갱신입니다. 일단 법정문이 좀 복잡한데 말로 설명을 읽어볼게요. 자,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특별히 나가라는 듯의 의사표시가 없었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이게 뭐죠? 법정갱신이고요. 다만 유의하실 것은 존속기간은 뭐죠? 정함이 없는 것으로 바뀌고요.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 소멸 통과하면 6월을 지나면 전세권은 뭐하게 되죠? 소멸되게 되는 거죠. 자, 법전을 보자고요. 일단 법정갱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다. 등기하지 않아도 요건을 갖추게 되면 갱신된다. 그 다음에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죠. 그러면 이 법정갱신은 뭐에 대해서만요? 건물에 관한 전세권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토지에 관한 전세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다시 말하면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라는 등의 특별한 말이 없었다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데 유의하실 것은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거죠. 따라서 갱신되지 않게 막으려면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나가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 기간이 벗어나서 나가라고 했다면 그 통지는 뭐죠? 무효고 의미가 없음을. 자, 312조입니다.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의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다시 말하면 경제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해서 전세금이 현실적이지 않을 때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가 있다죠. 근데 이 전세금 증감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해서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거부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즉 20분의 1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20분의 1, 5%를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는 증액의 경우에만 제한이 있고요. 다시 말하면 감액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는 점. 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계약이 종료가 돼서 재계약을 하면서 증액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해야 되겠죠. 314조입니다. 일단 타이틀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전세권의 멸실이잖아요. 그러면 불가항력이라는 말은 전세권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때는 일단 전세권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항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데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전세권도 감액이 되기 때문에 그 멸실된 부분의 범위에서 전세권자는 전세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물론 전부가 멸실됐다면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이 항을 보시면 전항의 일부 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그 잔존 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통과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지만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315조는 타이틀이 전세권자의 손해배상 책임이잖아요. 그러면 요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의 고의과실로 멸실된 경우고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고, 손해배상의 만큼 전세금에서 뭐 할 수 있겠어요? 공제할 수가 있겠죠. 1항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즉 고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된 때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면 전세금에 대해서 충당할 수 있겠죠. 이 항을 보시면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서 손해배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남는 게 있으면 반환하여 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성질은 전세금의 손해담보에 대한 보증금으로 성질을 갖는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316조입니다. 일단 전세권이 소멸이 됐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원상 회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유의하실 것은 부속시킨 것이 있으면 원상 회복해야 되는데, 전세권 설정자가 야 그거 떼어가느니 나한테 팔아라 라고 전세권 설정자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것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부하지 못하는 거죠. 1항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속시킨 게 있으면 원상 회복해야 되는데, 전세권 설정자가 떼어가느니 나한테 팔아라 매수를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는 거죠. 1항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때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전세권 설정자가 집주인이 그 부속 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매수를 청구하는 순간 부속물에 대한 매매가 성립되게 되는 거죠.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이 부속물은 독립된 물건임을 전제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합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부합되지 않은 경우에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문제된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전형의 경우에 원래는 부속시킨 물건을 떼어가고 전세권 설정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예외가 있는 거죠. 그 부속 물건이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때에는 이제는 오히려 누가요?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그 부속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부속 물건이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도 같다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부속시킨 물건이 독립된 물건이다. 부합되지 않았고요. 만약에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켰거나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이제 누가요?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그 부속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거는 뭐죠? 형성권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가 거부하지 못하고요. 물론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도 이러한 전세권자의 권리를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317조입니다. 전세권 소멸과 동시행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원상회복해야 되고 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겠죠. 따라서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전세권자 입장에서 전세금은 안 돌려주면 못 나겠다라고 전세권 설정자에게 거부할 수 있고요. 또 전세권 설정자 입장에서는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 전세권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을 뭐 할 수 있죠?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문제 생기네요. 318조입니다. 자,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못 받으면 경매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경매를 청구하려면 전세권 설정자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켜야 되므로 먼저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는데도 전세권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는 전세권자가 민사소송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적물의 인도 및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교부해야지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상식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자. 자, 319조 준용 규정이죠. 일단 전세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반환 충구권이 있고요.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충구권이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 다 준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린관계란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전세권자에게도 당연히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물론 소유자일 수도 있고 지상권자일 수도 있습니다.